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한 통의 편지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평범한 봉투였지만 안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생생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문장에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연을 보낸 이는 자신을 이창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창호 씨는 올해 55살로 30년 동안 항공사에서 파일럿으로 일하며 하늘을 누볐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성공한 사람의 평범한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읽어내려갈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또 깊었습니다. 창호 씨는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추락합니다. 하지만 추락한 자리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호 씨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파일럿으로서의 안정된 직업, 따뜻했던 가족,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하는 딸, 은지. 그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미국의 명문대학에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창호 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비행기로 전 세계를 누비며 번 돈을 아낌없이 가족에게 바쳤고 그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몰랐던 한 가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늘 위에서 가족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딸 은지가 미국으로 떠난 뒤부터는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호 씨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 삶을 하늘에 바쳤고 그 사이 아내와의 관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를 깨닫게 된 것은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사연은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그저 바쁜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고뇌와 후회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씨의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을 늘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딸 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과 동시에 뭉클한 아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딸 은지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은지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정말 축복이더군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호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파일럿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는 무리하게 비행 일정을 채워 넣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비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비행하고 하늘에 있을 때만큼은 그 고된 하루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하얀 구름이 펼쳐질 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은지가 이 구름처럼 자유롭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는 딸 은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참아냈습니다. 지루한 장거리 비행, 밤을 새운 일정,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상황조차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 그는 한 번도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은지는 노력 끝에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창호 씨는 그 순간을 생애 최고의 날로 꼽았습니다. 제가 은지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 날 아이는 제게 웃으며 말했죠. 아빠,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떠난 뒤 창호 씨의 삶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선희 씨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선희 씨 역시 자신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딸이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텅 빈 방,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식탁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둘이만 남은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에게 돈을 보내고 딸의 소식을 듣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가장 큰 실수였을 겁니다. 선희 씨는 점점 더 창호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스로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외면한 게 많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딸에게 쏟은 정성을 그녀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창호 씨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딸을 위해 바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과의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 딸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이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딸을 위한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희생이 무엇을 대가로 치러졌는지 깨달은 것은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창호 씨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딸 은지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아내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는 것.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사는 그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거리 비행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창호 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행 가방을 벗어 소파에 내려놓으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그는 그대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헹구며 머리를 식히던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순간 은지가 깜짝 방문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 선희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창호 씨가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창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분노와 혼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내 선희는 당황하거나 죄책감에 휩싸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남자를 창호 씨에게 소개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쪽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미국인 남성이었고 또렷한 눈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창호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창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희 씨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그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창호,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은 늘 하늘에 있었고 나 혼자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마이클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줬어. 그리고 우리 사이도 이제 끝났어. 창호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가 집에 없던 시간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끝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뭐가 되는 건데?
창호 씨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냉정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세월? 당신이 집에 없던 그 시간들이 대부분 아니었어? 창호 씨,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어. 우리 딸도 다 컸고 더 이상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아. 그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창호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아내는 마지막으로 창호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당신은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잖아. 나는 이만 가볼게. 그리고 그녀는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창호 씨는 남겨진 서류와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삶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호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내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창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며 창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남긴 채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다퉜던 소리, 딸의 웃음소리, 모든 게 사라진 뒤의 정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창호 씨는 침대에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종일 아내와 마이클이 떠오르는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비행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행 전 브리핑 자리에서도 창호 씨는 집중하지 못하고 동료들의 질문에도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딸,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에게는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하늘을 떠난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는 더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딸 은지에게 아내와의 이혼 사실을 알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핑계로 사실을 숨겼지만 사실은 자신이 실패한 아버지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아빠는 엄마를 잃었다고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괜찮은 척하며 계속 돈을 보내고 딸의 성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창호 씨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식탁, 딸의 방에 놓인 짐들, 그리고 아내가 남겨놓고 간 흔적들.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자주 집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에 점점 짓눌려 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작은 실수가 잦아졌고 주변 동료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창호 씨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와 분노,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립된 섬 같았습니다. 딸과도, 동료들과도, 그리고 제 자신과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파일럿으로 비행기를 몰면서 수없이 많은 추락사고를 막아왔지만 정작 제 인생이 추락하는 것은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사연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이 어둠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창호 씨의 일상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비행 일정에 따라 공항과 하늘을 오갔고 틈틈이 딸 은지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을 뿐 마음속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창호 씨에게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던 때의 흔적들이 도처에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매일 그의 상처를 들쑤셨습니다. 식탁에는 둘러앉아 대화하던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딸의 방에는 유학을 떠날 때 남긴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딸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책상과 침대를 바라보며 홀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딸이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아내와의 이혼을 비밀로 했습니다. 딸이 내 실패를 알면 실망할까 두려웠죠. 그래서 더 열심히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제 안에 고립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혼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죄책감과 자신을 실패한 가장이라고 여기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같은 형식적인 안부가 전부였습니다. 은지는 종종 통화를 하자고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딸과 통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딸은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챌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문자 몇 줄로 제 괜찮은 척을 포장하고 싶었을 뿐이죠. 직장에서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빈틈없던 창호 씨가 사소한 실수를 자주 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활기가 없었습니다. 동료인 김 기장은 한 번은 그를 옆으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호 선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평소랑 좀 달라 보여서요. 그러나 창호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탓인가 봐. 김 기장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창호 씨의 눈빛 속에 깊은 피로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잔을 비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 잠들면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여전히 텅 빈 집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외로움이 그를 반겼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제 자신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때마다 나는 정말 추락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비행 중 동료 승무원들과의 작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기장님, 요즘 다들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 아세요? 한 스튜어디스가 비행 중 대화를 나누다 말했다. 혼자서든 누군가와 함께든 떠나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데 진짜 좋아요. 기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그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 대신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비행기가 아닌 여행자로서의 시선으로 공항을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행은 내 직업이었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해 떠나는 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말이죠. 운명적인 만남.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비행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창호 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작은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객은 적었고 비행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호 씨는 이상하게도 그날의 비행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는데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만남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착륙 후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승무원들도 하나둘 기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비행기의 경납고 이동이 늦어지고 승무원들은 비행기에 몇 시간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지만 창호 씨는 이미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참으면 지나가겠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 비행기 안에 남아있을 때 한 스튜어디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지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그녀는 말투도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기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악천후로 이렇게 오래 비행기에 갇혀 있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창호 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장님은 정말 오래 일하셨죠? 저희 부기장이 그러던데 기장님은 전설 같은 분이라고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설이라니 그냥 오래 일했을 뿐입니다. 전설은 무슨... 지연 씨는 그의 웃음에 용기를 얻었는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창호 씨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삶과 생각을 조금씩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창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그날은 하게 되더군요. 아내와의 이혼, 딸에게 알리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까지.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이상했지만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장님, 제 이야기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 꽤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가족 문제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외롭다고 느꼈죠.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날 밤 창호 씨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단순히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악천후가 끝나고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창호 씨는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연습 중이에요. 혼자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아마 기장님도 곧 찾으실 겁니다. 그날 밤 창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도 있지 않을까? 그 만남은 단순한 대화로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스튜어디스는 이후 창호 씨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창호 씨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고 잊고 있던 꿈과 열정을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며칠 뒤 이창호 씨는 김지연 씨와 다시 같은 비행 일정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창호 씨는 그녀와의 대화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말투, 다정한 미소,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창호 씨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은 비행 시간이 길었고 기상 악화로 인해 예정된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을 위해 인근 호텔을 예약했지만 방이 부족하여 2명씩 방을 나눠 써야 했습니다. 지연 씨는 밝은 표정으로 창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방을 같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창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젊고 활기찬 그녀와 단둘이 방을 쓴다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거절할 수도 없었기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약간의 어색함 속에서 각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장님, 오늘은 정말 고단했죠? 그래도 이렇게 하루 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창호 씨는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드문 일이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오늘은 덜 힘든 것 같네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제 덕분이라니요? 제가 뭘 했다고요? 글쎄요. 당신처럼 밝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어쩐지 저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가볍게 웃으며 창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기장님, 저 사실 처음 뵀을 때부터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 보이시지만 뭔가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창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하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라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지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장님,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와 무게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 무게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용감하죠. 그 말에 창호 씨는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를 만큼 깊이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창호 씨는 아내와의 이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무너진 삶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추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날아오를 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님은 분명 그 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창호 씨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둘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호텔방 안에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고 창호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장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장님이 예전의 삶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장님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창호 씨는 무언가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연 씨, 당신을 만난 건 제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저를 새로운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계기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창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딸과의 거리감, 그리고 고립된 시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지연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와의 만남 이후 창호 씨는 하늘을 나는 것이 단순히 직업이 아닌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창호 씨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무엇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단순히 젊고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성격으로 창호 씨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긴 팔다리와 탄탄한 몸매는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창호 씨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행운을 얻은 게 아닐까? 둘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는 창호 씨의 곁에서 삶의 파트너로서 그와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매 순간 즐거움이었고 특히 비행 중에는 둘만의 특별한 유대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기장님, 오늘 하늘 정말 맑죠? 저 구름 보세요. 마치 솜사탕 같아요. 지연 씨는 비행 중에도 늘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창호 씨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연 씨,
이제 기장님 말고 그냥 창호라고 불러요. 우리 사이에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창호 씨. 대신 저도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비행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창호 씨는 지연 씨 덕분에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형 비행기를 몰며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하늘을 누볐습니다. 은퇴를 앞둔 창호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두 번째 날개를 펴고 있다. 그리고 그 날개 옆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가 함께 있다. 딸 은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이혼과 새 출발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고, 딸은 오히려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아요.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 말에 창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은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창호 씨는 비행할 때마다 새롭게 펼쳐진 삶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서 함께 하늘을 누비는 지연 씨와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미소, 밝은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창호 씨를 날마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하늘을 다 누비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지연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날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들은 함께 창공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날개를 펼쳤습니다. 창호 씨의 이야기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은 넓고 삶은 길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나는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 그렇게 창호 씨와 지연 씨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은 행복이었고 그들의 비행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날아오른다.